안녕하세요. 조현승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중세 유럽에 대해서 처음에 농업혁명, 그 다음에 상업의 발전, 그리고 또 자치도시가 어떤 식으로 성장을 했는지, 그러면서 이제 자치도시 얘기하면서 길드 얘기도 잠깐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길드 자체에 대해서, 길드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됐고, 또 어떤 식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세야말로 길드의 전성시대였죠. 사실 길드라는 거는 뭐 고대 로마부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이제 뭐 동종 업종 간의 연합체는 늘 있어 왔고, 뭐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다 있었죠, 사실은. 고대 로마가 아니라 아마 그 이전부터, 뭐 수메르 때부터도 뭐 그 유사한 형태는 있었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중세의 길드하고는 분명히 다르죠. 중세의 길드처럼 엄격한 그 규약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흔히 말하는 이제 역사 교과서에서 나오는 길드라 그러는 거는 중세 유럽의 길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쯤부터 그렇게 강성해졌냐 하면은 대략 10세기에서 11세기에 자치 도시가 성장하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상인하고 수공업자의 숫자가 늘어나면서부터 길드의 영향이 강해진 거죠. 대략 10세기에서 11세기에 자치 도시가 성장을 하고, 근데 자치도시가 성장을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상인하고 수공업자가 늘어났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파워가 되고 규모가 되니까 길드의 영향도 커지는 거죠. 그 규모가 커질 뿐만 아니라 규모가 커지면서 조직도 좀 더 정교해지고요. 결국 자신들의 그 재산권 보호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이제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역사학자인 그 브라이언 타이언에 의하면은 이 사람은 길드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도시민들이 그들의 공통된 이익을 위해 창조해낸 조직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정의 자체는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그 길드의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이게 10세기에서 11세기부터 점점 커지기 시작해서 12세기에는 뭐 주요 도시 대부분의 길드가 형성이 됐고 13세기에는 길드가 없는 도시가 없을 정도가 됐죠. 그리고 길드가 이제 다양화되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로 다양화되냐면은 그러니까 특정 직종에서 나오는 것, 예컨대 뭐 옷을 만든다 그러면은 옷감을 만드는 길드 이렇게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 프로세스별로 세분화가 돼요. 그러니까 뭐 직조 아니면은 염색 이런 식으로 모든 과정별 길드가 생기게 되고, 심지어는 그때 중세 대학에서는 학생 길드도 생깁니다. 그리고 도시 수공업자들이나 뭐 상인들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뭐 길에서 있는 심지어는 율랑 여성들의 길드까지 생겼다고 할 정도니까 길드가 얼마나 다양하고 세분화되어 있었는지 이걸 알 수가 있죠. 길드의 목적과 운영인데, 길드의 목적과 운영을 보면은 일단은 이제 처음에 운영 자체는 어떻게 되냐면은 영주나 그 지역의 통치자가 발급한 특허장을 받아서 지역에서 독점적인 상권을 운영하는 형태로 상인 길드가 만들어지고, 또 수공업자들은 거기에 대항해서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권리가 이제 그 길드가 형성이 되는데, 이 조합이 상당히 폐쇄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길드의 조합원을 고용하고 훈련하고, 그 다음에 생산 과정, 심지어는 똑같은 거를 만들더라도, 같은 제품을 만들더라도 생산할 때 어떤 도구를 쓰는지, 그리고 그 도구를 써서 어떤 방식으로 생산하는지까지도, 그 다음에 원재료는 어디서 구입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과정까지도 전부 다 자치규약을 만들어서 그거를 어기면은 상당히 무거운 벌금을 부과를 하죠. 실제로 그런 벌금 부과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길드의 그래서 영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요새는 많지는 않은데, 간혹가다 학자들 간에도 보면은 길드를 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앱스타인 같은 분인데, 이 앱스타인 교수 같은 경우는 길드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봤냐면은 기술의 유지와 전수, 그러니까 길드 내에서 견습경을 키워서 장인으로 양성을 하거든요. 이 과정이 말하자면 현대의 교육기관을 대체했다. 그래서 지식을 전달하고 계승을 하면서 기술 발전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길드가 해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앱스타인 교수는 이제 크게 보면은 4가지 점을 이제 장점으로 뽑았어요. 첫 번째는 지금 말한 기술의 유지와 전수, 두 번째는 기술의 일관성과 품질 보장입니다. 지금같이 어떤 상품화된 브랜드가 없는 상황에서는 길드가 그 브랜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브랜드 역할을 하면서 그 상품의 질의 편차를 축소하게 됐죠.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식으로 말하면 프랜차이즈 비슷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문성의 촉진과 지식의 확산인데, 요건 뒤에 이제 훈련 과정에서 얘기하지만 저니맨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길드에서 사람을 키울 때 한 군데서만 키우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돌아다니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 군데서 나온 지식이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의 전파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경제적 안전망 제공.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 안전망 제공을 했는데, 요거는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회원이 되면은 뭐 그 사람이 어떤 질병이나 사고를 당하거나 했을 때 그 가족들에게 공공 부조를 해줘요. 길드원들끼리 모아서. 그러니까 현재의 어떤 사회복지 시스템까지도 길드가 해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앱스타인 교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서 중세 기술의 발전을 이끈 게 길드였다.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으로,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도 이렇게 많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길드의 교육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게 길드의 교육 과정이 참 재밌어요.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좀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 길드에 딱 가입을 하면은 견습공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프렌티스라고 하는데, 이 견습 기간은 길드마다 굉장히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많이 달라서 어떤 길드는 보통 한 2년 정도, 어떤 길드는 길면 7년까지도 갑니다. 이 기간 동안은 임금은 받지 않고 허드렛 일을 하는 거예요. 숙식 제공을 받으면서 교육을 받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진짜 마스터 밑에서 다양한 잡일들을 하면서 기술을 배우고, 견습공 시간이 지나면은 저니맨십이라고 하는데, 이 저니맨십을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번역을 하는지 더 몰라서 그냥 저니맨십이라고 하겠습니다. 견습 기간을 마친 다음에 장인이 되기 전에 중간 단계인데, 이때는 여러 지역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마스터한테 너 옆에 있는 누구 마스터한테가 소개장을 받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또 일정 기간 배우고, 또 그 사람한테 가서 또 다시 소개장을 받아서 다른 데로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마스터 밑에서 기술을 배우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근데 이때는 월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어프렌티스하고는 좀 다르죠. 이때는 월급을 받으면서 자기가 이제 돈도 조금씩은 벌어요. 많이는 못 벌지만. 그것도 얼마를 주는지도 기록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해요. 정말로 이제 먹고 살 만큼 버는 경우도 있고, 정말 거의 뭐 생존, 정말 간신히 생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 이 과정이 끝난 다음에 마스터피스라는 작품을 제작해서 마스터의 평가를 받아서 통과를 하면은 합격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때는 자기가 마스터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어디에 남아있냐면은 박사과정하고 좀 비슷합니다. 처음에 박사과정생에 들어갔을 때 대부분은 아닌데, 처음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미국에서 보면은 등록금 면제에 생활비까지 줍니다. 그래가지고 웬만한 학교에서는 박사과정생으로 스칼러십을 받으면은 그 생활비까지 해서 대충 먹고 사는 정도까지 돼요. 좀 아껴 쓰면 조금 남기도 하고요. 저랑 그때 같이 있을 때 중국 애들 보니까 그 돈 아껴서 집으로 이제 중국으로 본토로 송금도 하고 이러던데, 저는 송금까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박사 논문을 내서 그 평가를 받죠. 요게 이제 그 마스터피스를 제작하고 평가받는 과정하고 또 비슷하고요. 사실은 길드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나 폐쇄적으로 운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쟁을 제한을 했는데, 이게 특히 예컨대 어떤 길드가 있다, 상인 길드가 있다 그러면은 그 상인 길드가 한 도시에서 무역을 독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그 도시에 와서 장사를 하려면은 반드시 그 상인 길드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웬만하면 허가를 안 내주죠. 그래서 그 도시의 상인 길드가 물건을 구입해서 도시인들한테 파는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수공업자 길드 같은 경우는 원료를 독점합니다. 그 마을로 들어오는 자기네 길드한테 쓰는 거를 갖다가 길드 그 운영층에서 어느 지역의 원료를 얼마만큼 사가지고, 심지어는 가격까지 제한을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기네 도시에 있는 수공업, 자기네 길드에 포함되어 있는 그 수공업자들한테 배분을 하는 형태가 되죠. 물론 무료로 배분하는 건 아니고 판매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원료를 독점해서 폭리를 취하고, 또 일반 생필품 같은 경우도 무역을 독점해서 시민들의 후생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생산량도 제한하고 생산 방식도 제한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러한 독점적인 특권을 주는 게 그냥 주질 않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시민들이 반발할 거고, 정치인들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인한테는 또 뇌물을 엄청나게 갖다 바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보면은 시민들의 손해에 액하고
정치인한테 주는 뇌물, 그 다음에 길드의 초과 이익, 요게 이제 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길드의 초과 이익 플러스 정치인한테 주는 뇌물의 합이 시민들의 손해액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요새 보면은 경쟁이 너무 치열하면서 뭐 출혈 경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은 생산량을, 그러니까 길드에서도 그래서 길드 인원, 마스터의 숫자를 제한을 하고 마스터가 많이 있더라도 마스터들마다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을 제한해 버립니다. 그래서 경쟁을 제한하는데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망하는 기업이 전혀 없는 산업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산업이 과연 어떤 산업일까요? 그거는 지금도 보면요, 정부에서 허가를 해주는, 그러니까 정부가 면허를 갖다가 아주 철저하게 관리하는 그런 산업밖에 없는 거죠. 길드의 마스터라고 해서 전부 다 실력이 뛰어난 것도 아닐 거고 그 상품들이 전부 다 좋은 상품이 나오는 게 아닐 텐데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게 생산량을 조정을 한다는 것 자체는 아주 그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굉장히 큰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길드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진입 제한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진입 제한을 이제 어느 정도로 심하게 하냐면은, 하는 예를 들면, 이게 길드마다 워낙 달라가지고, 이제 제가 중간중간에 하나의 예를 들게 되는데, 파리에서 그 당시에 그 식료품 그 상인 길드가 있었는데, 여기서 가입비를 얼마를 받았냐면은, 9년치의 임금을 선납하는 방식. 그러니까 내가 마스터가 되려면은 그 길드에 들어가서 마스터로 인정받으려면은 마스터로서 9년치의 자기가 벌 수 있는 수익을 먼저 길드한테 지불을 하고 나서 가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길드에 들어오려면은 기본적으로 돈이 있어야 돼요. 집이 웬만큼 잘 살아야지 들어올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돈이 있어도 못 들어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대부분의 길드가 유대인, 여자, 그리고 그 사람의 출신 성분을 봅니다. 출신 성분이 뭐냐면은 아버지가 노예였다. 그리고 지금 아니면 할아버지까지, 어떤 길드는 할아버지까지 봐요. 할아버지가 노예였는데 지금은 얘가 잘 살면은 이서는 사람들도 배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길드마다 워낙 달라가지고 가입 조건은 다 다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네들끼리,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도시에서 나름대로 잘 살고 대대로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가진 사람들끼리 길드를 운영을 하는 거죠. 이런 정도로 아주 폐쇄적으로 진입을 제한했습니다. 근데 길드가 물론 이제 역할을 한 것도 있어요. 길드가 영주들하고 싸우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입법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법적인 안정성을 만들어 갔다라는 그런 장점도 있기는 한데,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사회 전체의 보편적인 재산권 보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길드 회원의 특혜를 유지하기 위한 입법 활동이라는 거죠. 어찌됐든 그래도 법적 안정성이 보존되니까 이렇게 되면은 사회적으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법적 안정성이 높아진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상인 길드들끼리 지들끼리도 많이 싸웁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거냐면은 콘스탄티노플에서 피사의 상인 길드하고 제노바의 상인 길드가 거기서 무력 충돌을 하게 돼요. 근데 그때 이제 피사 상인들이 그때 숫자가 많아가지고 1000명쯤 있었고 제노바 상인이 300명밖에 없었는데 이걸 가지고 집단으로 구타를 해가지고 사상자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죠. 이러면서 한동안 제노바 상인들이 콘스탄티노플에서 무역 상업 활동을 하는 걸 상당히 제약을 받기도 했고, 근데 그때 나타나서 또 중재자가 나타나서 중재를 해서 나중에 또 같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같은 도시 내에서도 지들 상인 길드끼리도 서로 구역을 나눠서 싸움을 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적 안정성이라는 게 자기네들의 특혜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 뇌물을 주면서 이제 그 특혜를 유지하는 거지, 지금 생각하는 거 근대 이후 시민혁명 이후에 나타난 그런 재산권 보호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전체 시민들의 이익 추구권을 희생을 하면서 길드 자신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 건데, 이렇게 되면 한번 좀 의문이 생겨요. 그럼 왜 시민들은 왜 가만히 있느냐? 사실 시민들의 손해가 나타나는 거는 각각으로 이 전체 피해액이 쫙 흩어놓고 남은 시민 한 명당의 손해액은 그렇게 크질 않아요. 하지만 이 길드, 결속력이 강한 이 길드의 이익은 엄청나게 크죠. 이제 이럴 경우에 발생하는 게 합리적 무시라는 건데, 시민들 몇 명이서 야, 내가 이만큼의 손해를 봤으니까 우리가 힘을 합치자,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은 한 사람당 돌아오는 피해액은 크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상인 길드는 결속력이 강해서 아주 절대적으로 이걸 이제 정치권하고도 결탁을 하고 자기네가 심지어는 뭐 몇몇 길드들은 이제 군인들도 군대까지 가지고 있었으니까 치안을 유지하면서 이걸 자기네들의 이권을 계속 유지하는 데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합리적 무시 때문에 시민들이 집단 행동을 잘 못하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보면은 뭐 길드하고 꼭 이 이권, 경제적인 이익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도시 내에서 뭐 폭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는데 어찌됐든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길드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재산권 보호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재산권 보호도 그래요. 가장 재산권 보호가 그 잘 됐던 도시들을 보면은 그 당시에 무역이 번성했던 도시인데 제가 지난번 시간에 그 쌍파뉴 얘기를 했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쌍파뉴 같은 경우에는 길드의 영향력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길드가 있기는 있었는데 길드가 이 중세 유럽의 길드라고 해도 다 같은 길드가 아닙니다. 길드의 힘이 강한 데가 있고 약한 데가 있어요. 규약이 아주 엄격한 데가 있고 느슨한 데가 있죠. 쌍파뉴가 대표적으로 길드의 힘이 약했던 도시입니다. 근데 이런 데가 가장 오히려 재산권 보호가 잘 됐고 그러면서 상업이 가장 활발하게 발달한 도시죠. 결국 길드가 재산권을 보호했다라는 거는 좀 이제 억지스러운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길드가 가장 강했던 지역이 이게 참 재밌는데 독일, 오스트리아, 그리고 그리스, 이탈리아 이런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부 유럽으로 가면 스페인 같은 경우도 좀 길드가 강했던 지역이고요. 길드가 약한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영국하고 저지대 지방. 그러니까 저지대 국가라는 게 어디냐면 네덜란드하고 벨기에 같은 나라를 말합니다. 이런 데가 길드가 굉장히 약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길드가 가장 강하고 교과서에서도 많이 언급되는 데가 한자 동맹이죠. 한자 동맹이라는 게 어디냐면 지금 독일하고 뭐 폴란드의 일부가 되겠죠. 이 강력한 길드를 갖추었던 데가 독일이 이제 제일 엄격했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이탈리아 북부의 베네치아나 그러니까 베니스나 제노바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강한 상인 길드가 활동을 했는데 이런 지역들이 보면은 나중에 독일이 저는 전체주의 그 나치 같은 게 나오는데 약간 국가 전체주의고 통제된 경제를 상당히 유지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 길드의 영향도 좀 있지 않나 싶어요. 길드가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생산량 쿼터를 정해서 각각의 장인들한테 배분을 하고 이런 식인데 이런 전통이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 있었어요. 18세기까지도 독일에서는 길드가 강한 영향을 줬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그게 어떻게 자연스럽게 그 당시에 넘어갈 때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아까 앱스타인 교수가 얘기한 거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하는 논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오길비라든지 린드버그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 앱스타인 교수도 길드의 단점에 대해서 인정을 했어요. 대표적인 경쟁 제한. 지금 앞에서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은 길드가 상당히 그 폐쇄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좀 발전을 저해한 부분도 있다. 하지만 길드가 지식 전달 체계에서는 상당히 그 효과적인 조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반박입니다. 이건 오길비 교수하고 그 나머지 이제 여러 교수들이 반발을 했는데 첫 번째 품질 균일화로 인해서 이게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가 가능했을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전에는 품질이 다 제각각인데 길드를 통해서 나오는 상품의 품질이 어느 정도 균일하게 나왔다. 이게 과연 정말로 그랬을까 하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제 그 다른 연구들에 의하면은 길드가 원재료, 그러니까 재료죠. 원재료, 그 다음에 생산 방식, 교육, 상품 종류 등을 철저하게 통제하는 바람에 오히려 상품의 다양화하고 질의 향상을 가로막는 원인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제 사례들이 나오는데 이때라고 해서 전부 다 길드는 아니에요. 길드는 다 도시지 그 지방, 농촌 지역으로 가면 비길드 수공업자들도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혼슈트 지역에서 16세기 중반부터 농촌의 수공업자들이 만든 그 제품들이 도시의 길드보다 상품이 훨씬 좋았어요. 유럽 전역에서 이걸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은데 문제는 이제 상인 길드에서 이거를 잘 허용을 안 해가지고 경쟁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그러죠. 하지만 이 당시에도 이미 농촌 수공업자들의 그 제품들이 더 도시 길드보다 더 좋은 상품을 만들어낸 사례는 많이 있었고 또 대표적으로 베니스에서 여성들로만 구성된 레이스 공장이 있었습니다. 현대식 공장은 아니었고 그냥 조그만 간의 수공업 형태인데 이 상품이 유럽 전역에서 큰 인기를 얻었었다고 하고요. 독일의 프랑코니아 지역의 금속 제품, 그 보헤미아의 린넨 제품들은 이건 비길드 상품인데 이게 유럽에서 최고 수준의 상품이었고요. 근데 다만 이 상업, 유통을 또 길드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대량으로 보급이 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비길드 상품이 길드 상품보다도 훨씬 높은 평가를 받았던 사례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길드가 이렇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원재료까지도 통제한다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하냐면은 수공업자들이 원재료를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자면은 뭐 옷을 만드는데 염료 같은 걸로 해보죠. 그러면은 그 염료의 가격 상한을 제한을 해요. 가격 상한을 딱 설정을 해요. 그래서 그 이상의 가격을 못 받게 하면은 그 염료를 만드는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맞추려면은 그 비용을 갖다 감당을 못 하기 때문에 염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거죠. 더 나쁜 재료를 사용해서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염료를 더 묽게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근데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게 어쨌든 상인 길드가 그걸 사가요. 또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되니까 품질이 오히려 낮아지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통망을 여기서 확실하게 쥐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팔리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길드 때문에 뭐 품질이 균일화돼서 더 높은 품질로다가 공급을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경쟁이 제한됨으로 인해서 더 좋은 품질이 들어오는 거를 블락해버리는 효과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길드의 교육 기능에 대해서 앱스타인 교수는 사실은 길드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평가한 가장 큰 게 이 지식 전달에서 그래도 길드가 상당히 좋은 역할을 했었다. 뭐 이런 역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것도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산업혁명이 나타나고 산업혁명이 나기 전에도 기술이 발전했던 지역을 보면 영국과 네덜란드거든요. 전형적으로 길드의 규약이 약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18세기 중심으로 뭐 영국을 중심으로 모험적인 투자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다음 네덜란드의 대학도 그 당시에는 유럽에서 최고의 대학, 뭐 유럽 최고니까 그 당시에는 세계 최고라고 해야겠죠. 대학으로서는. 근데 그런 데들도 보면요. 길드가 거의 없었던 지역이고 산업혁명이 나중에 일어나는 지역, 버밍햄, 맨체스터, 셰필드 여기는 길드가 아예 없다시피 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기술 전파가 길드를 통해서 뭐 일어났다라는 거는 사실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길드는 기본적으로 신기술 도입에 굉장히 그 저항을 한 조직이에요. 왜냐하면은 아까 생산 프로세스를 갖다가 장악을 하고 그 각 프로세스별 길드가 있다 그러는데 새로운 생산 방식이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마스터들이 자기 직업을 잃게 돼요. 그러면 길드의 구성원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기 때문에 각 길드별로 신기술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거부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길드의 도제 시스템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지금까지도 그 형식적으로는 박사과정 프로그램이 약간 길드의 형태를 많이 이제 차용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 당시에 실제로 운영되는 거 보면요. 굉장히 뭐 엄격하게 막 관리해가지고 마스터를 만들어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마스터의 친족들, 자식이나 조카, 뭐 사촌 이런 사람들이나 아니면 마스터한테 뇌물을 바친 사람들은 저니맨십도 거치지 않고 그냥 마스터가 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어요. 18세기 중반에 파리의 금세공 길드의 사례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 이제 자체 조사를 해서 자기네들이 보고서를 올린 거예요. 18세기 중반이면 1700년대 이미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있는 시점이죠. 이때 마스터의 3분의 1이 기존 장인의 친척이고 절반 정도가 저니맨십 없이 장인이 됐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하면은 박사 논문 심사 없이 박사 학위를 받은 거죠.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 사는데 전부 다 정직한 사람만 있어가지고 나는 내 친척도 그러고 뭐 나한테 뇌물 주는 사람 절대로 안 받아들이고 공정하게 할 거야. 이런 사람으로 100% 구성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마스터가 되면은 그 당시에는 이 길드에 가입하는 순간에 거의 안정된 생활이 보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뒤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았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유지가 됐었죠. 이 길드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는 대략 16세기라고 보면 됩니다. 이때 어디를 중심으로 길드의 세력이 약화됐냐면은 주로 영국과 저지대 국가, 그러니까 네덜란드, 벨기에 등이죠. 특히 이때 영국과 저지대 국가에서 농촌 수공업이 굉장히 확대가 되면서 비길드 수공업자들의 제품들이 유럽으로 많이 팔리게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했듯이 유통을 그 당시에 보면 한자 동맹이라든지 아니면 이탈리아 북부 도시들, 뭐 베네치아나 피사, 뭐 밀라노, 제노바 이런 데서 딱 잡고 있었는데 이 네덜란드와 영국이 끼어들면서 이 판이 좀 흔들리는 거죠. 이쪽 상인들이 활발하게 여기저기 팔고 다니면서 비길드 수공업자와 비길드 상인들의 역할이 커지게 됩니다.
실제로 영국에서 보면 영국은 길드가 정말 빨리 없어져요. 17세기에 가면은 이미 1400년하고 1600년을 비교해 보면은 1400년에 약 4분의 1 정도만이 1600년에 생존을 합니다. 그리고 17세기 중반에 가면은 대부분의 길드가 사실상 유명무실화됐다고 하죠. 물론 그래도 좀 남아있긴 남아있었습니다. 나중에 18세기에도 영국에조차도 길드가 남아있긴 했지만 그때 가면 길드의 힘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반면에 독일, 뭐 프랑스, 스페인, 오스트리아 이런 데서는 18세기까지 길드가 지속이 됩니다. 물론 가장 강했을 때보다는 조금 약화된 형태로, 그러니까 자치 규약이 좀 느슨해지는 거죠. 조금씩 느슨해지긴 했지만 이런 데는 18세기까지 이미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있을 시기까지도 길드가 상당히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길드가 이렇게 오랫동안 가는 과정에서 아까 제가 정치인한테 뇌물을 바쳤다 그랬는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는 뭐 길드마다 다 다르고 시기마다 다 달라서 이거 일반화할 수는 없는데 독일의 직조 길드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1598년부터 1760년, 그러니까 이게 뭐 160년이 넘는 기간이죠. 162년 동안 매년 115일분의 수익을 정치인에게 상납했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 자기 1년 수입의 3분의 1이 정치인한테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물론 그 정치인들 중에 또 상당수는 또 길드 회원이기도 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길드 회원과 정치인들 간에 서로 간에 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길드를 도시에서 계속 유지를 했던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길드 수공업자와 비길드 상인들의 활약으로 길드의 힘이 점점 약화되긴 했습니다. 정치인들은 당연히 길드를 좋아하죠. 자기한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니까. 하지만 많은 이제 학자들, 특히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길드를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폐쇄적인 집단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반 대중에게 피해를 준다 그러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고, 그때 아담 스미스가 그 국부론을 읽어보면은 여기서도 그 합리적 무시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합리적 무시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이 내용을 갖다 그대로 썼어요. 길드의 폐해는 크지만 많은 소비자와 잠재적 경쟁자에게 분산이 되고 그 피해가, 이익은 소수의 길드 멤버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길드 멤버들이 계속해서 그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강하게 로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비자와 잠재적 경쟁자라는 거는 이제 아직 기업을 만들지 않거나 이제 수공업을 하고 싶은데 길드 때문에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겠죠. 이런 사람들은 이 폐해가 크지만 다 분산이 돼 있어서 직접적으로 자기한테 돌아오는, 개개인한테 돌아오는 그 피해액은 그렇게 아주 크진 않은 거죠. 어쨌든 오늘 제가 이제 길드에 대해서 말씀을 쭉 드렸는데, 길드라는 게 뭐 중세 유럽의 상업과 공업을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식의 동종업종의 연합이라는 거는 뭐 인류 역사상 늘 있어 왔던 겁니다. 중국에서도 있었고, 동서양을 가리진 않죠. 다 있었죠. 우리나라는 이제 조선시대, 뭐 고려시대 때 보면은 이런 길드 같은 조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조차 성립되지 않을 정도로 국가, 그 중앙 집권화된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분산된 권력이라는 게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었죠. 물론 중국도 이 중앙 정부의 힘이 굉장히 센 나라긴 했는데 워낙 지역이 넓고 뭐 그렇다 보니까 이 중세 유럽 같은 정도의 강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했지만 부분적으로는 그 중국도 요 길드와 비슷한 형태의 느슨한 연합체는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만 이 중세 유럽의 길드만큼 이렇게 강하지는 않았죠. 네, 이걸 보면은 확실히 동서양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이 동양은 확실하게 그 중앙 집권화된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지방 권력, 그러니까 일종의 이 길드라는 것도 하나의 정치적 권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권력이 굉장히 약했고, 이 서양 쪽은 그 완전히 통제된 그런 중앙화 집권화된 국가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길드가 더더욱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